안녕하세요. 신성고등학교 고3 학생 여러분. 예, 지난 시간에 너무 길어져 갖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에서 확산하고 삼투까지만 하고 뒤에 능동수송하고 세포 내 섭취랑 세포의 배출 작용을 이제 좀 이번 시간을 미뤘어요. 자, 지난 시간에 안 배웠던 능동수송하고 세포 내 섭취, 세포의 배출 요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효소 작용까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동수송인데요. 음, 능동성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어, 그 세포막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여 농도 기울기에 거슬러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확산하고 반대가 되겠죠. 확산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라면 능동성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렇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는 저절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들여서 일부러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확산은요 단순 확산도 있어요. 그리고 촉진 확산하고 단순 확산이 있어갖고 촉진 확산은 뭐였죠? 촉진 확산은 단백질이 있어야 되죠. 통로 단백질이나 운반체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능동성은 반드시 어, 능동성은 반드시 운반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운반체 단백질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운반체 단백질이 요걸 막 에너지를 써갖고 운반시켜주지 않으면은 요 물질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에너지 농도를 거슬러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자, 그 능동숭의 대표적인 예를 이제 보도록 하죠. 능동숭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서 배웠던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바로 그 신경의 전도 부분에서 배웠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제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서 세포 밖에 비해서 세포 안에 나트륨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칼륨 농도는 높게 유지하는 건데요. 자, 요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사실 막 단백질이에요. 자, 막 단백질인데 얘가 여기 보시면은 나트륨이온이랑 먼저 세포 안쪽에 있는 나트륨이온이랑 결합할 수가 있어요. 세 군데 있죠. 세 군데 결합하게 되면 나트륨이온이 결합하게 되면 ATP가 와서 ATP가 있던 자기의 인산을 여기다 붙여주게 돼요. 왜냐면은 ATP랑 그 결합이 워낙 고에너지 결합이기 때문에 ATP에서 떨어진 나온 인산이 다른 단백질 같은데 쉽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음. 요걸 인산화라고 하는데 ATP에서 인산이 떨어지니까 ATP는 ADP가 되고 ATP에 인산이 떨어져 나서 여기 단백질이 붙었으니까 단백질이 인산화가 돼서 이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자, 단백질의 구조가 변해 갖고요. 요 나트륨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고요. 칼륨 바깥쪽에 있는 세포막 바깥쪽에 있던 칼륨이 여기 칼륨 결합 부위에 붙게 됩니다. 칼륨 이온 결합 부위에. 그러면 또 이제 이 칼륨 이온과 영향에 의해서 인산이 다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인산이 다시 떨어져 나가면서 칼륨 이온이 안쪽으로 세포 안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가 원래대로 들어가는 거죠. 구조가 원래대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이제 나트륨 이온이 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붙으면은 ATP가 와서 인산 붙여주고, 인산 붙여주면은 나트륨이 떨어져 나오고 칼륨이 바깥에 있는 칼륨이 와서 붙게 되고, 또 인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바깥쪽에 있는 칼륨이 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능동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능동성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능동성이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그 농도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하냐? 어, 이 세포막을 딱 사이에 두고요. 세포막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세포막이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세포막 사이에 두고 요 안쪽과 바깥쪽에 농도가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가 농도가 5고 여기가 1이다. 그래서 농도가 다르면 요거는 능동성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농도 차이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게 세포막이 계속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물질이 여기 뭐 여기에 2고 여기에 2다. 농도가 똑같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확산으로 이동하는 물질이에요. 확산으로 이동하면 이제 농도가 같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부분 이제 뭐 물론 평형이 깨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순간에 대부분의 순간에 요 농도만 봐도 이게 확산으로 이동하는 물질인지 능동성으로 이동하는 물질인지 이렇게 농도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배출과 세포 내 섭취 요걸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세포의 배출은요, 세포 밖으로 배출하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골지체에서 골지에서 분비소랑이 만들어져서 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과정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잠깐 간단하게 설명했을 텐데 이 소랑 안에 요렇게 어떤 단백질이라는 물질들이 들어있죠. 요게 이제 이렇게
세포막으로 접근해서 세포막하고 합쳐지죠. 왜냐면은 소낭의 막하고 세포막하고 성분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쳐지면서 안쪽에 있는 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자 세포가 인슐린 합성해서 혈액으로 분비하거나 아니면은 뭐 위나 뭐 침샘 세포가 요 소화액을 만들어 갖고 소화액을 소화관 쪽으로 분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세포의 배출 과정이 되겠죠. 자, 이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능동성하고 비타 에너지가 이용됩니다. 에너지가 언제 이용되냐? 여러분들 요 소낭 같은 거 어떻게 이동한다 그랬어요? 세포 내 골격을 따라서 막 정밀하게 이동한다 그랬죠. 그때 이동시킬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세포막을 변형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소낭 같은 걸 이동시키거나 이때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다. 세포 내 섭취는 반대 과정이죠. 세포막을 이제 통과해서 이동하기 어려운 물질, 뭐 예를 들면 단백질 같이 분자 크기가 큰 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포막으로 감싸서 세포 내로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방금 전에는 뭐 이렇게 단백질 같은 거 흡수하는 걸 예를 들었는데 백혈구가 세균 잡아먹는 거. 세균 엄청 크잖아요. 그 일반적인 다른 물질의 이온이나 뭐 이런 물질에 비하면 그렇죠? 백혈구가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 잡아먹는 거, 그렇죠? 식세포 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 내 섭취죠. 역시 세포막을 움직이거나 요 소낭을 이동시킬 때 에너지가 이용된다. 에너지가 이동된다. 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물질 수송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막단백질을 통해서 한번 개념을 확인해 보면 막단백질을 통해서 막단백질 통한다 그랬죠? 그렇죠? 막단백질 통하니까 요거는 촉진 확산이죠. 단순 확산이 아니라 촉진 확산이죠. 자, 식물 세포를 고장에 넣었을 때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왜냐면 세포벽이 후형질이라잖아요. 후형질과 세포질, 원형질이 분리되는 걸 우리가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자, 세포의 배출과 세포 내 섭취가 세포막의 표면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요게 세포에 배출할 때는 어때요? 이 세포막에 합쳐지잖아요. 막 분비 소낭이 와갖고 세포막이 좀 넓어지겠죠. 그렇죠? 뭐 아주 적은 양이라서 뭐 미미하지만은 세포막이 조금씩 넓어질 겁니다. 세포 내 섭취를 하게 되면 이 막을 갖다가 소낭으로 갖고 들어오죠. 막이 좀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우리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요거를 이제 좀 다 배우고요. 다음 이제 효소에 대해서 다음 단어는 효소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 아이고. 자, 효소. 이게 제가 자, 효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 여러분들 효소라고 하면은 뭐야? 물질 대사에 꼭 필요한 것, 그렇죠? 우리가 이 물질 대사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물질 대사 빠뜨리면 안 되는 바로 그런 이제 물질 그런 것들이 바로 효소입니다. 근데 이 효소가 있기 때문에 물질 대사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오늘 배울 거는 좀 더 깊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생명과학 원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 효소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생명과학 2에서는 효소가 왜 필요한지 또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자, 자,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될 게 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제 발열 반응이 있어요. 물질의 발열 반응, 이화 작용이라고 하죠. 자, 발열 반응인데 발열 반응은 이제 에너지가 높은 물질이 에너지가 낮은 물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높은 물질이 에너지가 낮은 물질로 되는 거 원래 쉬워요. 뭐 물이 높은 데서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위치 에너지가 낮은 데로 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그냥 뚝만 막고 있는 뚝만 딱 터뜨려주면 딱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 과정, 즉 이화작용 굉장히 일어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런 실제로 뭐 어떤 분해되는 물질, 예를 들어 설탕이다. 설탕을 이제 놔둔다 그러면 설탕이 분해가 되긴 됩니다. 가만 놔둬도 분해가 되긴 돼요. 왜냐면 설탕보다
설탕을 이루고 있는 엿당과 설탕을 이루고 있는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에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설탕을 가만 놔두면 분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설탕 놔뒀더니 설탕이 뭐 과당하고 포도당을 분해해서 뭐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설탕 그대로 설탕이잖아요, 그렇죠? 자, 왜 이렇게 분해가 안 되냐? 바로 어떤 최소한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 장벽.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에너지 장벽 그런 걸 우리가 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설탕 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쪼개지려면 설탕 분자가 포도당하고 과당이 이렇게 포도당하고 과당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포도당하고 과당이 붙어 있는데 포도당하고 과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과당이 붙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뚝 쪼개져서 분해가 되려면은 얘네 둘이서 어떤 쪼개질 만한 힘이 가해져야 된다 이거죠. 힘이 가해진다. 힘이 가해지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또 가수분해니까 물도 가해줘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떤 집에 있는 물건들이 부서지는 게 쉽잖아요. 부서지는 게 쉬워요, 만들어지는 게 쉬워요. 당연히 부서지는 게 쉽죠. 만들려면 막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부서지는 것도 함부로 그냥 가만히 놨는데 그냥 부서지진 않잖아요. 어디 부딪히든가 떨어지는가 이런 게 이렇게 부서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이제 부딪히는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이런 거를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화학적으로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좀 그 이해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만약 어떤 분해되는 반응이다 하면 얘들이 막 이렇게 그 분해되기 위해서는 어, 꺾기 위해서 그쵸? 음. 꺾기 위해서 이렇게 꺾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 뭐 부딪혀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화학에서 여러분들 촉매라는 거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촉매? 어. 화학에서 이 촉매라는 게 뭐예요? 촉매라는 게 자기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활성 에너지에만 영향을 미쳐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잖아요. 바로 효소가 이런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효소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서 않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지가 않죠. 그래서 요 효소가 작용하면 뭐하냐?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주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주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줘서 활성화 에너지 낮아지니까 어때요? 뭐 주변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주변에 막 에너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열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분자들이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열 에너지가 분자의 운동 에너지잖아요. 어느 정도 온도가 있으면은 막 분자들이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 설탕이나 이제 설탕은 그 포도당과 과당이 그 정도 에너지로 부딪혀 갖고는 원래는 부서지지 않는단 말이야. 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설탕 분해 요소가 작용하게 되면은 그 정도 에너지로도 똑 부러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활성 에너지 낮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설탕 분해 요소가 없을 때는 설탕이 분해가 안 되다가 설탕 분해 요소가 있으면은 설탕이 빠르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효소는 이제 뭐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촉매 역할이기 때문에 소모되지 않아요. 소모되거나 뭐 화학 반응에 참여해서 뭐 화학적인 조동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되는 거죠. 반응에 다시 이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이제 효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효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활성 에너지만 낮춰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게, 어, 그 발열 반응에서는 활성 에너지가 요건 우리가 요만큼이다 또는 요만큼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가 쉬워요. 근데 흡열 반응의 활성 에너지가 어디냐? 활성 에너지가 요만큼이냐 아니면 요만큼이냐 좀 헷갈린데요. 여기도 나오지만 활성 에너지가 이만큼이다 활성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음, 이만큼이다 활성 에너지예요. 이만큼이다 활성 에너지입니다. 음. 그래서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일 때는 활성 에너지가 좀 높다. 그러니까 반응열을 포함하죠. 흡열 반응에서는 그게 좀 특징입니다. 자, 용어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기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알아두면 좋겠는데 이 기질은 효소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탕 분해 효소가 설탕을 분해하는데요. 이때는 설탕이 기질이 되는 거죠. 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구체적인 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는 단백질 돼 있죠. 단백질은 보통 이렇게 분자 크기가 큰 고분자 물질이에요. 그래서 한 이렇게 크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의 일부가 이렇게 설탕 분자랑 모양이 이렇게 딱 맞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설탕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 포도당하고 뭐 과당이 이렇게 뭉쳐진 이런 설탕 분자 이렇게 생겼대. 요게 이제 모양이 딱 맞게 생긴 거야. 근데 모양이 좀 다른 어 예를 들어 엿당 모양이 좀 다른 엿당 이런 애들은 모양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음, 엿당이나 뭐 젖당 이런 애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엿, 이 설탕만 요 설탕분해 요소 수크레이스라고 하죠. 수크레이스에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활성 부위라고 합니다. 활성 부위. 활성 부위. 그래서 효소에 기질이 결합하는 효소가 이렇게 큰데 효소의 일부분에 요 기질이 결합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때 여러분 여기도 나오지만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했지만 이거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구조가 딱 이 구조가 딱 들어맞아야 돼요. 구조가 들어맞아야 돼요. 모양이 딱 맞아야 돼요. 이게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구조에서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의자처럼 생긴 건 우리가 앉는 기능을 한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모양이 구조를 말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또 이 단백질은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런 이제 활성 부위의 모양이 요런 어떤 그 기질의 모양하고 맞아야 이렇게 결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활성 부위,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이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 효소랑 기질이 합쳐진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분해 효소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가수 분해 효소다 그러면 여기다가 물 분자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적당한 pH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를 살짝 여기가 그 결합한 다음에 살짝 변해서 여기를 만약에 설탕이 결합한다 이유다 그러면은 여기가 살짝 변해서 여기들 이렇게 딱 끊어주는 거죠 막 끊어주는 압력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끊어지기 쉽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학 반응 활성 에너지 낮춰주는 거예요. 음, 낮춰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기질과만 결합합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맞아야만 결합하기 때문에 설탕 분해효소는 설탕하고 결합할 수 있고요. 다른 기질은 그 분해를 못하죠. 그래서 뭐 엿당이라든가 이런 거, 엿당은 설탕하고 굉장히 비슷한 물질이지만 분해를 못하죠. 왜냐면은 활성부위가 안 맞으니까요. 이렇게 효소가 특정한 기질과만 결합하여 자양하는 걸 우리가 기질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마침 이렇게 저도 설탕을 예를 들었는데요. 교과서에도 설탕을 예를 들어놨어요. 설탕 분해 요소를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설탕 분해 요소 수크레이스가 엿당하고는 기질 특이성 때문에 엿당하고 결합 안 하고 설탕하고 결합하죠. 왜냐면 이렇게 모양이 맞으니까요. 이렇게 효소와 기질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여기다가 이제 가수분해 효소니까 물 분자가 딱 들어가서 어, 포도당과 과당, 설탕을 구성하고 있던 포도당과 과당이 분리가 되고 효소는 촉매 역할만 하니까 재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효소가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왜냐면은 효소가 없을 때는 그 설탕이 분해되려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효소가 있을 때는 효소가 그런 반응을 촉진해 주기 때문에 효소랑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운동 에너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온 정도의 에너지. 그래서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컵에다가 설탕물을 놨는데 그러면 설탕물 안에 한 컵의 설탕물 안에 설탕이 분해되는데 한 보통 200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효소 설탕 분해 효소를 넣으면 이게 1분 안에 싹 분해가 됩니다. 200년하고 1분 굉장한 차이죠. 자, 효소의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는 여러분 뭘로 돼 있어요? 자, 단백질 돼 있다고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전부 단백질 된 건 아닙니다. 바로 이제 주요소는 단백질 돼 있고 주요소라는 게 있는데 이 주요소가 단백질입니다. 주요소가 이 단백질이고요. 자, 요 보조인자는 단백질이 아닌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속 이온이라든가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자, 그 보조인자는 그 효소의 단백질 부분 주요소죠. 주요소로부터 쉽게 분리되는 것도 있고 잘 분리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금속 이온 같은 경우는 보통 잘 분리가 안 되고요. 조효소 같은 경우는 잘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인자 조효소가 이렇게 조효소가 있어야 요 기질하고 맞는 부분이 갖는 거죠. 그래서 조효소가 없으면은 요 작용할 수가 없어요. 조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효소의 종류 요거 참 안 헤어지죠. 이런 부분 참 가르치기도 난감한데 사실은 요게 여러분들 뒤에 배울 부분들에 다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호흡이라든가 광합성 그리고 DNA 합성 이런 데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산화환원 효소. 뭐 산화환원을 시키는 기질을 산화환원 시키는 효소죠. 산화라는 게 뭐예요? 수소를 얻거나 뭐 수소를 잃거나 아니면 산소를 얻거나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거나 그렇죠? 그래서 수소나 산소, 전자를 다른 분자에 전달하는 어떤 기질을 산화시키고 또 어떤 조효소나 다른 기질을 환원시키는 이런 효소를 산화환원 효소입니다. 산화환원은 동시에 이른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화학에서 배웠죠? 자, 전이 요소. 기질의 작용기를 떼서 다른 문제로 옮기는 전이 요소가 있고요. 가수분해 요소. 아, 가수분해 요소는 많이 알 거예요. 여기 소화 요소들이 다 가수분해 요소입니다. 뭐 아밀레이스 이런 것들이 다 가수분해 요소죠. 아까 배웠던 방금 전에 배웠던 스쿠레이스 같은 것도 설탕 분해 요소 같은 것도 그렇고요. 자, 물을 첨가해서 기질을 분해하고요. 자, 부가 제거 요소. 요거는 이제 물을 첨가하지 않고 어떤 그 작용기를 떼어내는 그런 효소예요. 그리고 물을 사용하지 않고 분해하는 효소죠.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성질화효소. 이성질체라고 여러분들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구조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랑 종류는 똑같은데 이 분자 구조가 달라서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과 과당이 이성질체예요. 왜냐면 둘 다 포도당과 과당이 둘 다 분자식이 이렇거든요. 분자식이 다 이런데 근데 이게 분자 구조에 따라서 어떤 놈은 포도당 어떤 놈은 과당이 돼요. 이런 애들을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얘를 이성질체를 바꿔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을 막 바꿔주는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꾸거나 과당을 포도당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구조를 바꿔주는 요소를 이성질화 효소라고 합니다. 연결 효소. 얘는 그냥 연결해주는 효소죠. 자, 이거 지금 안 헤어지니까 다음에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배우도록 하죠. 자, 효소는 단백질로 주성분이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의 구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은 이 단백질을 구조를 변화시키니까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바로 온도 그리고 pH, 그 산성이나 염기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37도 정도가 가장 그 효소들이 막 제일 이제 모양이 제일 그 딱 맞는 거예요. 원래 의도하던 모양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 온도가 너무 낮으면요, 구조도 제대로 안 맞고 또 이게 온도가 낮으면 어때요? 이 효소들이 기지랑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래서 잘 작용 못 하고요. 온도가 높아지는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요게 또 단백질 변형이 생깁니다. 변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계란 삶으면은 계란이 원래 액체였다가 계란 삶으면 고체가 되잖아요. 열 때문에 계란을 이룬 단백질이 변형이 돼서 그런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한번 열에 의해서 변형되면은 다시 식혀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계란 삶은 다음에 식힌다고 이게 다시 액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어디 뭐 세균 중에 굉장히 뜨거운 데 사는 세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막 뭐 70도 넘는 온도에서 가장 최적 온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pH도 그렇습니다. pH도 이렇게 어떤 약간 염기성에서 트립신이라는 그 이자에서 나오는 효소가 있는데 이자에게 원래 산 그 위에서 나오는 위산을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염기성이거든요. 어차피 트립신이 염기성에서 가장 잘 작동하고요. 반대로 위에서 작용하는 펩신, 위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죠. 이 펩신은 위가 굉장히 강산 성이니까 산성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요 pH가 변하면요, 이 모양 그 활성부의 모양이 변해서 제대로 활성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우리가 pH나 온도 요건 알기 쉬운데 우리가 이 생명과학 2에서 배우는 건 저해제라는 게 있어요. 저해제는 말 그대로 요 효소의 활성을 방해하는 그런 물질인데 자,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비경쟁적 저해제는 좀 교육 같은 거에서 작년까지 배웠는데 이제 빠졌으니까 경쟁적 저해제만 배우면요. 경쟁 저해제인데 왜 경쟁 저해냐?
뭐랑 경쟁하냐? 바로 기질이랑 경쟁합니다. 얘가 저해제가 기질이랑 비슷한 모양을 가진 거예요. 기질이랑 비슷한 모양을 해서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 대신 결합해 버리는 거예요. 기질 대신 효소의 활성 부위에 저해제가 결합해 있으니까 기질이 모두 결합을 못하고 이렇게 기질이 활성 부위에 효소랑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경쟁 저해제 때문에 기질이 결합을 못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을 경쟁적 저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그 기질의 농도가 막 많으면요.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은 요 기질 농도가 높으면은 효소가 반응 속도 빨라져요. 왜냐면 기질 농도가 높으면은 기질이랑 효소랑 만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어. 자, 그런데 경쟁적 저해제가 있어도 경쟁 저해제가 완전히 막 한 붙어갖고 완전히 절대 안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경쟁 저해제가 붙어서 화학 반응이 아니라지만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어. 그래서 경쟁 저해제가 떨어졌을 때 기질이 그때 싹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기질 농도가 엄청 높아져 버리면은 저해제가랑 만나 효소가 저해제랑 만날 확률보다 기질이랑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가 거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질 농도가 충분히 높아져 버리면은 경쟁적 저해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경쟁적 저해제가 어디 있으냐? 주로 약물 같은 데 써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만드는 효소의 경쟁적 저해제예요. 그래서 어, 아스피린 먹으면은 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염증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해소가 되고 염증이 아니라 그래서 통증 같은 게 나아지는 거죠. 음.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효소가 특정한 기질과만 반응하는 특성을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고요.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도, pH, 저해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어, 만납시다.